안녕하세요. 우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준입니다. 일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목요일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국 변호사 존청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존청입니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그 존청 변호사께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출장이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서울에 출장이 잡혀 있어서요. 네. 한동안 스튜디오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스튜디오에 나오지는 못하시지만 전화 연결로는 말씀을 전하시게 될 거예요. 생방송으로 저희랑 전화로 만나시려면 새벽 시간에 깨 계셔야 되는데 정확히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뭐 특히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들어가면 2주 동안은 격리를 해야 되니까 해야죠. 그 시기에는 뭐 괜찮겠죠. 괜찮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일을 보실 때 새벽 2시까지는 어떠실지 뭐 그동안 그건 또 그 다음에 또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 길 달려오신 존청 변호사님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 기대합니다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카톡으로도 그리고 유튜브 창으로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이제 스티뮬러스 이거 어떻게 할 건지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급관심을 또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한가지게 슬슬 밀어가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워낙에 많은 지금 그 관심사의 대상이 되는 그런 항목들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드디어 진짜 거의 2달 정도 된 거죠. 네. 그 하원에서 민주당 주도의 하원에서 히어로즈 액트가 통과된 이후에 드디어 상원에서도 이 내용을 공식적으로 다루게 된 거죠. 다음 주부터. 네. 지금은 이제 휴회 기간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주간 회기가 열리는데 뭐 말 그대로 그간 정말 설왕설래였었던 거죠. 사람들이 다 뭐 언론에 나와서 의견들을 내세우고 뭐 그런 정도의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공식적인 협상이 열리게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네. 그래서 공화당의 이제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커넬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공화당의 플랜에 대한 내용을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나운스를 했는데요. 월요일에 열리면 바로 공화당 주도의 공화당이 준비한 그 안에 대해서 공화당 위원들끼리 논의를 마무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마 뭐 한 화요일 정도가 되겠죠. 네. 그걸 이제 국민들에게 공개하면서 동시에 민주당 상원 의원들을 초대해서 그걸 토대로 이제 협상을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네네. 뭐 대략 뭐 지난번 히어로즈 액트에서의 그 법안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때도 한 1800페이지가 넘는 그런 방대한 양이었었는데요. 이번에도 뭐 1000페이지, 2000페이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1200불 스티뮬러스 체크에 대한 내용 그리고 뭐 실업수당의 연장 뭐 또 이센셜 워커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 뭐 학교 지방정부 네. 뭐 이런 쪽에 대한 내용들이 다 전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한동안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그 설왕설래들이 많았던 거에 비해 앞으로는 정말 공식적인 논의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아마 3가지 정도로 집약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과연 추가 스티뮬러스 책이 나올 것이냐. 나오게 되면 지난번처럼 일률적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또 공화당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입 한도액을 갖고 그걸로 그 나눠서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지급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 두 번째 이거 실업수당 이거 과연 계속 600불 연장될 것이냐 연장이 되면 계속 600불이냐 아니면 300불 400불로 떨어질 것이냐. 그렇죠. 세 번째는 학교 문제. 이 3가지가 가장 큰 저희한테는 이슈고 궁금한 점인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특히 이 스티뮬러스 체크에 대한 관심 지난번 1차에서도 그렇고 전 국민에 대한 혜택이다 보니까 네. 이게 어떤 식으로 될 거냐, 금액이 높을 거냐, 낮을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이게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던 거고요. 네. 근데 지금 가장 최근의 논의 과정에 대한 그 뉴스를 보면 공화당의 입장이 결국은 뭐 민주당의 입장 그리고 뭐 관련한 뭐 페더럴 리저브의 입장은 이와 같은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계속 하자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반해 공화당이 명확하지 않았었던 거였고요. 네.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 미치 매커넬 상원 원내대표는 또한 얘기한 것이 targeted approach라는 표현을 썼던 거죠. 네네. 그래서 그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걸 좀 더 구체화시켰어요. 지난주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 싱글의 경우 4만 불, 네. AGI 이제 뭐 소득 수준 4만 네. 불 기준에서 그보다 낮은 지난 그
케어스 액트 1차의 스티뮬러스 체크보다 더 기준이 더 낮아지는 거죠. 안 좋아지는 그렇죠. 게 될 텐데요. 네. 그리고 그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는 8만 불 네.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네. 여기에 이제 추가로 백악관의 경제 보좌관이라고 하는 그 레리 커들로라는 분이 또 나와서 대상이 되는 그 지급액에 대한 것도 1차 지급액보다 좀 더 낮춰서 그래서 정말 필요로 하는 진짜 이제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타겟티드 되는 그런 어프로치로 결정을 하려는 게 공화당과 백악관의 지금 스탠스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참조로 지금 현재 그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가장 이번 일로 인해서 타격이 큰 층한테 지급을 하겠고 그 층을 40%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게 이제 금액적인 면에서 4만 불, 8만 불을 얘기를 하는 네. 건데요. 반면에 뭐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네. 이에 대해서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도대체 4만 불이라고 하는 금액, 8만 불이라고 하는 금액이 어떤 기준에서 나오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퍼센티지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전 국민이 지금 이 뭐랄까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그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자의적이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거 역시도 이제 공식적인 그 협상의 장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인 거죠. 자, 잠깐 변호사님 말씀 진행하는 동안에 1번, 2번 한번 해볼까요? 어떤 1번 내용이요? 1차 때처럼 일괄적으로 나오는 게 맞다. 네. 1번입니다. 네. 2번 그렇게 일괄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실제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받아버리는 건데 그렇게 재정 낭비를 하지 말고 진짜 선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타겟팅해서 지불하는 게 낫다. 뭐 나중에 결국 이렇게 메꿔지는 공백들은 언젠가 우리가 채워서 충당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네.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세금을 통해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1번은 일괄적으로 하는 게 낫다. 2번은 공화당 얘기가 맞다.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 1번, 2번 중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쪽으로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네. 어제가 세금 보고 마감일이었는데요. 그렇게 네. 되면 이 2020년 세금 보고 기준으로 저희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2019년도가 끝났고 2020년도가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2차에서도 소득액의 기준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1차에서도 그 소득액 기준으로 인해 못 받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알아야 될 부분은 이거는 원래 2020년도에 대해서 텍스 크레딧의 형태로 전 국민에게 제공하는 그런 혜택이었었다라는 건데 네. 2020년이 지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숫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실무적인 관점에서 2018년도와 19년도의 숫자를 썼던 거죠. 결국 이게 의미하는 바는 18년, 19년도에 만약에 예컨대 지금 소득 수준 기준으로 봐서 좀 넘어서 싱글 기준에 뭐 7만 5천 불 봐서 높아서 1200불을 다 못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결국 2020년도에 그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못 받은 부분들 또는 아예 못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거를 충분히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점. 네. 그리고 또 2차 지원에서도 만약에 이 금액이 더 낮아진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결국 그 말은 우리가 2020년도에 AGI죠. Adjusted Gross Income인데 네. 그거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연중에 대비해야겠다라는 그런 얘기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중에 뭐 IRA다, 뭐 개인 은퇴 연금이죠. 네. 아니면 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 401k 플랜이 있다 그러면 그쪽에 대한 컨트리뷰션 금액을 높임으로써 네. 과세 대상 AGI를 낮추는 그런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뭐 도네이션 하는 그런 것도 역시 2020년도에 도네이션을 늘림으로써 그 부분을 낮춘다거나 아니면 뭐 주식 부동산에 있어서의 매각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만약에 캐피탈 게인 그러니까 매각 차익이 있을 경우라고 하면 그 실행 시점을 2020년도에서 2021년으로 늦춘다거나 또는 그게 손실일 경우에는 그걸 앞당긴다거나 이런 식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또 뭐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서도 그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부담해야 되는 그 디덕터블 내지는 내 자비 부담 부분에 대한 거를
그 특정한 그 뱅크 어카운트에 내가 불입함으로써 그 불입되는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세금 과세 소득을 줄이는 그런 네. 것들이 가능하니까 네. 결국은 각자가 그와 같은 노력, 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뭔지를 잘 고민을 해서 이게 연말이 되기 전에 좀 플랜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네. 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되게 네. 중요한 포인트가 2개 있었습니다. 네. 혹시 그냥 훅 지나가셔갖고 무슨 얘기였지 싶으신 분들께서는 다시 듣기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1시 이후면 라디오코리아닷컴 아침마당 다시 듣기 일부 시간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200불은 지금 결국은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저희가 결정은 우리가 할 게 아니니까 네. 우리 뭐 주면 주나 보다 못 받으면 할 수 없나 보다밖에 안 되니까 네. 문제는 이제 그 연방에서 지급하는 실업수당입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돌아가는 상황은 지금 어떠나요? 좀 긍정적인 내용일 텐데요. 네. 일단 그 요지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 연장이 되지 않을까, 될 것 같다,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게 뭐 지난주까지도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는 이 갑작스러운 중단은 재정 절벽을 초래하고 결국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악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게 민주당 그리고 또 페더럴 리저브의 네. 의견이었었던 거고 네. 공화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으로서의 다른 방식의 지원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경제 활동을 장려하고 일터로 돌아가는 것을 장려하는 그런 방식의 구제책, 지원책이어야 하지. 네.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더 잡을 찾지 않고 있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였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뭐 back to work, 뭐 크레딧, 보너스 뭐 이런 얘기들이 공화당 입장에서는 나왔었던 거고. 네. 근데 뭐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뭐 이미 여러 커멘테이터들이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인지 이제 공화당의 톤이 조금씩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게 금액의 문제이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이지 실업수당을 여기서 그냥 바로 지금 11% 뭐 줄었다 해도 11%가 넘는 굉장히 높은 수치의 상황에서 그럼요. 이거 갑작스럽게 없애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최근에 또 이 재무부 장관 문우신 재무부 장관이 CNBC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주목할 만한 게 실업수당의 연장에 대해서는 찬성하되 이게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과의 어떤 일맥상통하는 그런 해석일 텐데요. 과거에 실업수당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과거에 벌었던 그 소득을 넘어서는 안 되겠다. 실업수당을 네. 음. 받음으로써 연방정부의 보조를 받음으로써 뭐 말이 되는 거죠. 결국은 네. 그보다 더 높다고 하면 이들로 하여금 디스인센티브가 되는 내가 거잖아요. 네. 실업수당 받기 전에 뭐 한 달에 벌었던 수익이 3,000불인데 연방정부 보조금까지 나와서 내가 뭐 실업수당으로 4,000불을 받게 된다.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0불을 더 버는 건데, 그렇죠. 더 받는 건데, 그렇죠. 굳이 잡아야 될 이유가 글쎄 얼마나 그렇게 간절할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기존의 제도에 대해서 약점으로 계속해서 나왔던 네. 얘기했던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공화당의 지금 현재의 입장은 결국 실업수당의 연장에 동의하되 그와 같은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자 또는 결정하자일 텐데요.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이 의견에 대한 전문가들의 어떤 그 커멘트죠. 네. 로서는 뜻은 좋은데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뭐 주의 어떤 관리 시스템이 네. 그렇게까지 따라갈 수 있는 여력이 되겠냐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판단하겠어요? 네. 지금 네. 600불이라고 딱 정해서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히컵들이 있었던 거, 여러 가지 네. 어떤 실무적인 면에 있어서의 에러, 네. 그래서 이런저런 그 복잡한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데 네. 이걸 각 개개인들의 임금, 급여 수준에 맞춰서 금액을 결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적인 거죠. 네. 그리고 한 가지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내가 벌어들인 곳이 3,000불인데 나오는 건 4,000불이다. 그러니까 그 1,000불을 더 받는 것 때문에 근로 의욕을 저하시킨다라고 얘기하지만 3,000불은 서류상의 3,000불인 거고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그 이상을 벌 수 있는 분들이 계셨죠. 그런데 그게 4,000불이 나와도 오히려 자기가 벌었던 것보다는 부족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걸 숫자상으로 장부상에 기록된 걸로만 따지면서 그게 더 오바다, 더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또 마땅하지 않다라는 그렇겠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지난번 민주당의 또 추가 개정된 안으로서 주 실업률, 그 각 주별 평균 실업률을 기준으로 네. 그 기준이 11%를 넘는 상황에서는 600불을 계속 보조하되 그 떨어지면 조금씩 그 보조 금액을 줄이는 그런 방식으로 하자라는 게 좀 더 힘을 얻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조차도 사실 같은 이유입니다. 실제 진행하는 데서 이게 정말 잘 돌아갈 거냐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결국 좀 줄어든 수준에서의 금액, 뭐 600불 대신에 뭐 300불이 됐건 400불이 됐건 이런 식으로 연장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의견들을 보이고 있네요. 뭐 잘 모릅니다만 변호사님 그런 생각은 어떤 법안도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고 어떤 법안도 완벽할 수 없는 거죠. 결국은 구멍이 나오는 거고 결국은 부작용이 있겠죠. 그렇죠. 그게 가장 최소화되어 있는 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가장 효과적일 것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그 효용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결정이 돼야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과연 400불이 될지 아니면 600불 현재를 유지하게 될지 그리고 연장이 된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연장이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까? 연말까지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 부분도 이제 같이 논의가 되겠죠. 민주당 안에서는 6개월을 더 연장해서 내년 1월까지 이 부분을 확정하자라는 거였었고, 공화당에서는 결국은 그 상황을 놓고 평가해야 된다. 경제가 어떻게 개선되는지에 대한 그 지표를 놓고 평가해야 된다는 게 기존의 입장이었으니까요. 그것도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어떻게 그걸 정말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겠느냐, 경제 상황에 맞게 그 기한을 정한다라는 것이. 그렇죠. 그 문제도 있겠죠. 결국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협상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뭐 바라건대 7월 말까지는 다 클리어하게 확정이 돼서 이런 기존의 지금 케어스 액트가 대부분 7월에 끝나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로 인해 나오는 어떤 절벽 상황이 없기를 뭐 바라는 거죠. 네.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닫았잖아요. 뭐 그렇죠. 전면적인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 해프 닫은 셈이나 마찬가지라고 하겠는데 캘리포니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나오는 뉴스는 없나요? 연방 차원에서만 지금 현재 거론되는 뉴스들인데 주 쪽에서는 아직 그런 얘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하고 각 있습니다. 주마다 뭐 어디였죠? 최근에 다른 주에서 그 연방 정부와 별개로 이런 스티뮬러스 체크를 지급했다라는 거 있었는데 캘리포니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네. 뭐 얼마 규모의 뭘 마련하겠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 후로는 저희가 자료를 봐도 업데이트된 게 없는 것 같아서 네. 혹시 자료 조사하시면서 보신 게 있나 한번 여쭤봤습니다. 방학 기간이 끝나가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제 학교에 대한 그렇죠. 대처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물론 온라인 수업이라는 방법이 있긴 있지만 일단 이게 수업이 되는 건지 걱정도 되고 아이들이 따라갈 수 있는 건지 계속 뒤처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저학년을 가지고 계신 저학년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애를 두고 또 출근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학교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인데 어떤 얘기까지 지금 등장을 했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다음 달부터 신학기, 새 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이것도 이제 굉장히 핫 토픽이 돼버린 거죠. 네. 학교를 여느냐 마느냐. 지난 봄에 갑작스럽게 이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뭐 어쩔 수 없었던 이유도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뭐 방학이라서 한동안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만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집에 이번에 하이스쿨 가는 애가 있고 또 2학년짜리 이제 초등학생이 있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네. 많죠. 근데 이 교육 제도는 주 정부 그리고 카운티 정부 단위에서의 결정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연방 정부에서의 여기 지금 다루게 되는 그 히어로스 액트에서도 그랬고 이번에 다루게 되는 내용에서도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책이 아주 큰 항목으로 들어가 있고 네. 거기엔 또 지방 정부 차원의 그 교육기관 학교에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현재 지금 공화당 또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더 상대적인 그 포커스가 있다 보니 학교를 열어야 된다. 그리고 학교를 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연방 정부의 지원을 그만큼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네. 의견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 또
민주당에서는 그에 대해서 그걸 행정부 자체적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뭐랄까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러는 가운데 시간은 이제 제가 가다 보니 각 시, 뭐 카운티 단위에서의 그 학교 오픈 결정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LA에서도 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게 나왔고 네. 또 샌디에고도 나오고 오렌지 카운티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각 지방 정부마다 각각의 그 처한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입장도 있을 것이고 예산의 어떤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또 엊그저께도 그 CBS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LA 교육부에서는 이제 전면적으로 이 가을 학기에 그 온라인 하겠다고. 네, 온라인으로 하겠다라고 네.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뭐 최악의 결정이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함으로써 실제 그 부모들이 받게 되는 그 부담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거에 이런 부담에 대한 부분도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있으면은 부모들이 경제 활동이 아무래도 축소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네. 물론 거기에 더 추가로 기존의 어떤 교육 방식이 급격하게 이렇게 또 변화가 쉽게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 교육의 어떤 가치라는 부분도 또한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뭐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이 코로나의 어떤 캐주얼티 레이시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위험한지에 대한 그런 부분 그런 것까지도 이제 같이 얘기하고 뭐 사망률 뭐 결국 지금 현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확진자는 어마어마하게 늘었지만 그에 반해 사망자 수는 그 비율이 굉장히 작아지고 있다.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 또 얘기하잖아요. 뭐 당연히 분모가 커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결국 그 부분에 대한 게 뭐 모든 사람들 정말 그 학교 다니는 자녀들을 둔 모든 그 집안의 고민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좀 그거 참 그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당연히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직 이것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나가서 대면 교육을 한다는 거는 너무 위험한 일이고 네. 그런데 온라인 수업을 하자 그러니 이번에 또 기사 하나 떴더라고요. 아시안들은 온라인 수업 뭐 어려움 없이 받고 그 다음에 백인이고 그런데 흑인과 라티노 쪽은 오히려 온라인 수업을 상당히 어려워한다. 뭐 따라가는 그런 비율이 환경적인 면도 네. 있을 것이고요. 네. 그럼 그건 또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그렇죠. 네. 뭐 안 되니까 듣지 마라. 뭐 못 들었으니까 웨이브 줄게.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 방침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예. 이게 뭐 남의 일인 것처럼 그게 바로 조만간 결정이 되니까 뭐 기다려보자라고 하기에는 네. 우리가 체감하는 그 강도가 네. 굉장히 크죠. 네. 그러나 어쨌거나 결국 이 많은 것들이 다음 주에는 윤곽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다음 주 뭐 2주, 3주 내에는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적어도 이게 그 상황을 놓고 보면 이 패키지 자체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은 없을 거라는 그런 기대 섞인 뭐랄까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비교하는 게 직전에 그 경제 위기라고 했었던 그 2008년도의 경제 위기를 놓고 보면 다들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뭐 서프라임 모기지다 해서 리먼 브러더스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제 금융기관들이 연쇄 부도가 나면서 문제가 됐었던 건데 그때 당시에 부실 자산들을 좀 정부가 지원해서 살려주자라는 게 당시에 지금 이 스티뮬러스 패키지와 비슷한 그런 성격의 그 논의 대상이었었어요. 네. 근데 당시에는 그거는 최종적으로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완전히 폭락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 위기가 찾아왔던 건데 네. 당시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게 뭐 인재였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저들이 잘못했는데 왜 저들을 우리가 해줘야 돼? 우리의 텍스머니를 써가지고 해야 되냐? 이런 것들. 근데 그럼에도 살려줬죠. 살려준 뭐, 친구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에 반해 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뭐 1차 때 같은 그런 어떤 초당적인 그 동의는 아닐지언정 이게 7월 말까지 뭐가 되지 않으면 나락으로 떨어진다라는 것들은 다들 이제 의견을 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파적인 색깔은 좀 배제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11월 대선 생각해갖고는 이쪽 표가 더 많이 갈까 저쪽 표가 더 많이 갈까 지금 그 표 계산할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네네. 이 상황이. 네.
그래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초당적으로 정말 이건 국민만 생각하고 좀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연 또 그러실지는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1번, 2번 많이 주셨는데요. 네. 어떻게 소개를 하고 네, 광고를 하고 드릴까요? 예, 지금 뭐 제가 평상시 같으면은 당연히 광고 후에 듣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 괜히 또 붙잡아 놓겠지만 지금 뭐 이 나오는 얘기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니까 일단 확인하고 그리고 광고 가겠습니다. 네, 김용준 씨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질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결과가 궁금합니다라고 올려주셨어요. 1번이 어떤 내용이었죠? 1번은 전 이제 국민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다 네. 지불한다. 1차 때와 똑같이. 네, 이 두 번째는 선별적으로 지급한다는 네. 겁니다. 1번 14%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14%. 네, 2번 86% 선별적으로 받았습니다. 지급한다. 네. 오. 근데 그 금액이 4만 불 때는 너무 낮다. 현실감 없고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추가 의견 주셨고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1,200불 못 받으신 분들이 꽤 많으셔서 IRS에 연락을 해봤는데 그냥 기다리라고 한다 이런 답답한 심정 올려주신 분들이 계시고요. 지금 변호사님 그렇게 못 받으신 분들은 요번에 어저께까지 마감이었던 그 세금 보고 할 때 거기다가 이렇게 저 텍스 크레딧 못 받습니까? 그건 아니면 아닙니다. 그건 내년에나 할 수 그건 있는 이제 건가요? 20년도에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올해는 못 하는 네, 거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구나. 네. 그리고 또 뭐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다기보다는 좀 적을 것 같지만 제 주변에도 한 2,000불 정도 월 수입을 벌던 분이 네. 실업수당으로 3,400불까지 받다 보니까 그 구직을 하실 의욕이 없으신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네. 옆에서 보기에. 네. 이런 가정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수당에 대해서 추가 의견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연장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어떤 법안이 나와도 네. 어떤 정책이 나와도 부작용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 정책이 커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분명히 존재하고요. 어떤 정책이 나와도 또 그걸 활용하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야 되겠죠. 근데 결국은 목표는. 이제 네. 아까 네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그 효용을 누릴 수 있는 최소화된 정책이면 좋겠는데 네. 과연 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기사들 우리가 많이 보긴 하지만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정책이 나와도 어떤 식으로든 또 부작용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이 굉장히 기다려질 것 같습니다. 그때 하필 변호사님께서는 전화 연결. 그래도 전화로 만나야죠. 새벽 2시에. 새벽 2시에 저분한테 흥분하라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 드리는 말씀은 이 시간은 저희가 관련되는 법 내용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께 가이드 드리고 있는 시간이지 정치적인 걸 얘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치적인 걸 얘기하자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 캄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상당히 또 뚜껑 열려가고 헐헐 날아다녔을 텐데 이 얘기는 그런 거 빼고 그냥 저희가 정책 얘기 관련 내용들만 전해드린다는 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옵니다. 일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미국 변호사 존청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JCN 컴퍼니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얼바인에서부터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가까운 LA에 오피스도 있다고 합니다. 있어요, 변호사님?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제 LA에서 미팅을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으니까요. 네. 그때마다 이제 이쪽에 그 사무실을 하나 두고 아, 그러시구나. 거기에 뭐 풀타임 직원들이 계속 있고 이런 건 아니고요. 네네. 미팅 제가 장소로. 특히 이제 네. 제가 예전에는 이 팬데믹 이전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주로 나와가지고 일을 네. 봤었거든요. 네. 네. 그런 차원에. 네. 회사 규모가 크네요. 한국도 출장도 다니시고요. 지사가 있고. 네, 한국인들도 막 바쁘시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은 또 한국에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요긴한 정보를 또 준비해 주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상황 뉴스 통해서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과 아마 좀 연관해서 도움이 좀 되실 수 있을 만한 얘기일 것 같은데 예. 한국에서 재산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떻게 됩니까?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만약에 처분하고 이쪽으로 갖고 들어온다고 했을 부동산뿐 때 예, 아니요? 예. 네. 그러니까 부동산뿐만 아니라 네. 그냥 저희가 방금 사회자님 말씀해 주신 것도 저도 한국 출신이고 1세대 네. 뭐 이민을 온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한국에 뭐 정서가 됐건 뭐 이런 배운 뭐 언어 뭐 다 그쪽이
익숙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결국은 거기 한국과 미국에 걸쳐서 경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 가족 구성원들이 있거나 자산이 뭐 부동산이 됐건 그런 자산들 한국에도 있고 여기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렇죠. 결국은 한국과 미국의 제도라는 거는 다 독립적인 거다 보니까 결국 그 제도의 차이를 활용하면 뭐 좋게 얘기하면 어떤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겠고 또 이걸 좀 나쁘게 얘기하면 구멍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활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저희가 사실 굉장히 많이 해요. 저희의 어떤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네. 한국 미국에서 크로스 보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한국에 자주 나갔던 거고 그리고 한국에 이제 그 회사를 두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리는 게 뭐 한국 굉장히 뭐 한국 뉴스 많이들 이제 팔로우 하실 테니까 네. 보면 부동산이 또 한번 핫 토픽이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뭐 경제면에 거의 탑이다 그거죠 지금. 네. 예. 그래서 그런 분들 꼭 지금 시기가 아니더라도 이제 이민을 와서 경제활동을 여기서 하시는 뭐 영주권 시민권자들로서 한국의 이런 자산들을 매각해서 뭐 양도에서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이거 세금 어떻게 하나요라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누릴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일단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변호사님 노하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렇죠. 판단받아야 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뭐랄까 이게 다 영업 노출이 비밀인데 영업 비밀 다 이게. 노출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런 건데요. 네. 네. 뭐 좀 장황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 그 전에 먼저 답을 드린다고 하면 네. 그와 같은 경우 이제 주소득세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서 거주하는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주소득세 문제가 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할 수 있는 것이 트러스트를 세워서 내 명목상 소유권, 그 한국 자산에 대한 명목상 소유권을 트러스트로 옮긴 이후에 매각 작업을 진행하면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부담하는 추가의 어떤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 양도세에 대한 부분은 거의 줄일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리는 아이디어의 코어 컨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코어 컨셉 중에서 가장 밑줄 쳐야 되는 게 명목상입니다. 명목상. 그렇죠. 네. 그렇죠. 어떤 별도의 트러스트라고 하는 엔터티를 세워서 그 엔터티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권을 옮긴다라는 그 행위가 중요한 거고 네. 네. 그걸 통해서 이제 비과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그렇죠. 내용인 거죠.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네네네. 풀어서 설명. 조금 풀어야 될 것 같아요. 풀어서 저는. 설명하라는 그 말씀은 네. 우정아 씨 입장에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지만 그 지금 변호사님께서 갑자기 웃으시는 건 이제 괜찮습니다. 날로 다 지금 현재 그게 티가 나나요? 아니 뭐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어디다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고 조성을 하고 만드는 겁니까? 뭐 이 얘기니까 결국은. 네네. 네. 이게 조금 세법의 컨셉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한국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은 내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를 가지고 따지게 되는데요. 거주자죠, 우리는. 뭐 미국의 뭐 영주권자 신분상으로도 그렇고 거주하는 네. 팩트를 놓고 봐도 거주자예요. 그럴 경우에는 월드와이드 인컴택스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그 말은 내가 어디에서 돈을 벌건 간에 미국 정부는 과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라는 그런 네. 뜻인 거죠. 그게 법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말은 한국에서 자산을 매각해서 나오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는 과세할 권한이 있다라는 그런 해석으로 이어지겠죠. 네. 그러면 소득세에 관한 한 미국의 과세 기준은 연방세가 있고 주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주는 주마다 독립적인 또 기준이 있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뭐 여러 50 스테이트 중에서도 주 과세율이 높은 네. 그 수위에 꼽히는 그런 주일 것이고요. 네. 반면에 뭐 텍사스다, 뭐 네바다다 이런 몇 개 주에서는 주 소득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연방세와 주세가 있는데 결국은 둘 다 부담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연방세의 경우는 이제 외국세 공제라고 하는 그런 컨셉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내가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과세는 하지만 적어도 그 자산이 위치한 곳에서 그 수익을 대상으로 과세가 되었다면 이중과세는 안 한다는 이중과세는 얘기죠. 피하도록 해줄게요라고 네. 하는 게 외국세 공제의 그 컨셉인 건데요. 결국 그 말은 한국에서 좀 풀어 말하면 한국에서 양도를 해서 발생한 차익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가 된 게 있다면 그만큼은 미국 정부가 과세하는 그 세금액에서 빼주겠다라는 뜻인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어디서 내놓으면은 그럼 좀 더 싸게 내느냐.
그렇죠. 되겠죠. 근데 지금은 적어도 지금 우리가 연방세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연방세에서 부동산 매각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세율이 있고 한국에서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결정되는 세율이 있잖아요. 네. 근데 한국이 더 높아요. 일반적으로. 음. 그렇다 보니 한국에서는 뭐 말하자면 당연히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세금인 거거든요. 네. 한국의 자산을 팔았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도 그런 법에 따라. 그러면 적어도 그 금액만큼을 한국에 납부한 세금만큼은 미국에서 부과받는 세금액에서 빼줄 수 있는 거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 한국에서 부과받은 세금의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전부가 다 없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미국 연방세에 있어서. 여기서 추가로 얼마 더 내야 되는 건 없는 거. 지금 말씀드린 건 연방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주세는 또 딴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연방세에 관한 한 외국세 공제라고 하는 그 제도, 미국의 세법이 제공하는 제도를 온전히 활용하면 뭐 상당 수준에서 그 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까지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네. 뭐 전부 다 없어진다 이렇게 드리는 건 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결이 되는 건데 반해 이제 주세에서는 외국세 공제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내가 캘리포니아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주 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서 이제 트러스트를 세우는 거죠. 트러스트를 세우는데 이게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그런 트러스트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트 인컴 그러니까 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그와 같은 주의 그 법에 따라 회사를 세우는 거예요. 트러스트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명목상 소유권 이 얘기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뭐 제 영업 비밀이어서가 아니라 좀 수준이 더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는 뭐 러스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결국은 그걸 내가 옮긴다라고 하면 명목상의 소유권 이전이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그로부터 나오는 효용을 누리는데 제약이 생긴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옮김으로써 옮긴 이후에 매각을 하게 되면 연방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똑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뺄 수 있는 거고요. 주에 관해서는 내가 결국 이 자산의 소유권자가 나 캘리포니아 거주자 또는 나 뭐 뉴저지 뉴욕 거주자가 아니라 네바다 또는 델라웨어 이와 같은 그런 주에 거주하는 거주자로서의 트러스트가 매각하는 게 되는 거라서 그렇죠. 과세가 정확하게는 2월이 되는 건데요. 네. 디퍼가 되는 건데요. 어쨌거나 그 부분에 대한 효용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지금 그와 같은 그 상황에 놓인 분들 그리고 물론 이미 매각을 했거나 그런 경우라고 하면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플랜을 하는 그와 같은 일정이 지금 잡혀 있는 분들이라면 그 솔루션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갑자기 원고에 없는 갑작스러운 질문인데요. 네. 가령 이제 주 소득세를 물지 않는 그런 주에서 그 소득세라는 건 캐피털 게인 텍스라든가 양도 차익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캐피털 게인 텍스조차도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그 점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목상이라는 게 상당히 저 중요한 파트니까. 왜냐하면 당연히 그게 내가 이 세금 줄이겠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어떤 그 운영의 권한이라던가 거기에서 나오는 자산 가치에 있어서 내가 갖는 권한을 다 뭐 놓친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그건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들어야 될 매력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컨트롤은 제가 갖고 있는 거죠, 여전히.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네. 연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답이 네. 좀 되었나요? 완전히요. 네. 예, 비밀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까지는 않으셨어요? 네. 유튜브 창에 미국 변호사 존청 변호사님이라고 클릭해 보시면 관련 동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구독해 주시고 또 알람 설정하시면 진짜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여러 정보들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이 시간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 많이 소개했는데요. 아침마당 다시 듣기는 radiokorea.com을 방문해 보시면 11시 이후부터 다시 듣기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꼼꼼하게 체크하실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 4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 변호사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출장이시라 그러는데 한국 가셔서 하시는 일 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 가 계시는 동안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새벽녘에 전화드리더라도 그 성가셔 하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아, 그럼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